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헌재 탄핵 심판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증언한 인물입니다. 지금 이 시각 증인 신문이 이뤄지고 있는데 잠시 후에 그 상황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구속 심사가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한 발언을 두고서도 당내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네 분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자, 장관님. 예. 김건희가 혼잣말하고 다닙니까 지금? 예?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김건희가 지금 혼잣말하고 다닙니까? 뭐 그런 보고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전혀 없으시죠? 네네. 봐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보석 나가려고 지금. 구치소 내에서도 혼잣말을 한다. 보석을 신청한 김건희 씨 측의 주장이었죠.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특검의 불륜 의혹 여론전을 들면서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김건희가 거짓 진술을 부탁했다라는 건진법사의 증언까지 나온 상황. 오늘 내란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사람과 마주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무조건 도와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 당사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의 세 번째 법정 대면.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지렁이 글씨를 탓했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각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이 펼쳐지고 있고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격 토론 전에 여야가 동시에 응원의 목소리를 낸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주변에 수험생 뭐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졸업했고요. 졸업했고요. 대표적 주자가 있습니다. 예, 정강 자녀가 삼수생, 재수생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오늘 방송 끝나면 집에 일찍 들어갈 텐데 뭐 시험 잘 봤을 테니까 예.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싶습니다. 아빠 모드로 굉장히 따뜻한 눈빛, 제가 오랜만에 정강진의 따뜻한 눈빛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재수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예, 뭐 결과 떠나서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 응원하시는 그 여야의 공통된 마음을 또 시청자 여러분께 전합니다. 자, 그럼 본격 토론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부터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 전 제1차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앞서 탄핵 심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한 인물이기 때문에 오늘 어떤 점에 좀 주목하세요? 일단은 이 홍장원 1차장하고 구속된 조태영 국정원장하고 상당히 이견이 있었잖아요. 서로 부딪혔었고 그런데 조태영 전 원장이 이제 구속 상태가 돼버렸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 조태영 국정원장하고 결을 같이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홍장원 1차장하고 어떻게 대질 신문을 하게 될까? 그게 일단 궁금하고요. 예. 어떤 의견을 펼칠지가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홍장원 1차장은 그 메모 누구 잡아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아무 지침을 주지 않았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궁금하죠. 어떤 걸 물어볼지. 그런데 초반부터 그 이름이 적힌 체포할 사람의 명단 가지고 이게 증거로서 채택을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옥신각신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헌재에서 마찬가지로 또 그걸로 시비를 걸었던 것 같은데 뭐 터무니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증거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아마 홍장원 1차장의 오늘 그 진술이 또 본인이 또 뭐 따박따박 다 물어보겠다고 하니까 예. 진술이 나중에 그 내란 재판의 어떤 형량이야 뭐 사형 아닌 무기징역이니까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어떤 점에 주목하십니까? 예, 지난 탄핵 재판 때도 가장 두 명의 그 사람이 이제 초점을 받았습니다. 곽종건 전 특전사령관과 이제 홍장원 차장인데 사실 곽종건 사령관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신문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죠.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과 곽종건 사령관의 어떤 이야기했던 진실 여부를 떠나서 타임라인이 12월 4일 031분에 되는데 이미
그 앞서서 이제 20시부터 이제 이상현 1여단장과 그리고 예하 1대 대장이 뭐 의원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타임라인에서도 상당히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드러나는데 이번에도 홍장원 전 차장의 어떤 신문을 통해서 과연 지금 현재 보이는 저 메모가 가필이 되면서 4장의 메모가 있어서 과연 어떤 것이 진실인지, 그리고 또 홍장원 차장이 애초에 본인이 이런 어떤 이야기, 즉 윤석열 전 대통령 싹다 이야기를 들어서 여인영 방첩 사장한테 물어봐서 그것을 메모를 했다고 하는데, 그 장소가 처음에는 뭐 공터였다 아니면 집무실이었다 계속해서 이제 틀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점들의 어떤 진실성을 두고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예. 김용남 의원님. 네. 홍 전 차장 사실 지난 2월 그 탄핵 심판 국면 때 굉장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내란 재판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보십니까? 뭐 내란 수괴 혐의의 재판과 관련해서 다른 증거가 워낙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예. 직접적으로 당시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하달받은 사람으로서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은 이른바 이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일종의 그 계몽령이었다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정면에서 반박하고 깨버릴 수 있는, 예. 그러니까 헌법기구의 불법적인 점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국회와 선관위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 지시까지 있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계몽령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예. 정면으로 깰 수 있는 증언이죠. 경고성이라면 그렇게 직접 일부 정치인과 헌법재판관, 대법관, 선관위원장 등등을 명단화해서 직접적인 행동으로 지침을 내리거나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뒷받침. 알겠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예. 지금 공판이 진행 중이고요. 그 영상은 저희 방송사 들어온 대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요, 오늘 발언권을 얻어서 이 메모의 신빙성을 아마 의심하는 취지로 말한 것 같습니다. 초고는 지렁이처럼 돼 있다. 쭉쭉 아라비아라고 하면서 이거 가지고 보좌관을 시켜서 이런 거 만들었다고 하니까 초고라는 거 자체가 이거하고 비슷하지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체가 지렁이 같다. 이렇게 발언한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어쨌든 탄핵 재판 과정에서는 논란이 있었지만 홍장원 차장의 메모가 예. 어떤 식으로든 인정이 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 파면이 된 거죠. 예. 근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서 주장하는 첫 번째 메모의 신뢰성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홍장원 차장이 책임 있는 답변을 전 해줘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차, 3차, 4차 메모는 전 충분히 이런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적은 게 사실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데, 근데 그게 첫 번째 썼었던 것은 제가 아무리 글을 막 흘려 적어 본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자음 정도는 그래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가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메모가 어떻게 저렇게 갔는가. 저는 그 메모를 바탕으로 자신이 기억했던 거를 다시 불러줬기 때문에 이 부하 직원이 적었다는 거, 그건 충분히 수긍할 수 있습니다만 예. 지금 적어도 사진 세옥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그러니까 뭐 정말로 아라비아 글자처럼 연결되는 것은 그 홍장원 차장이 본인이 원래 이렇게 쓰는 부분에 대해서 나만의 어떤 해석 방법이 있다라는 정도를 인식시켜주지 않으면 저도 첫 번째 그 메모가 예.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가? 그건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허점을 좀 파고들려고 한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 메모뿐만 아니라 홍 전 차장이 계엄 전후로 윤 전 대통령 또는 뭐 정권 또는 국정원 차원에서 어떤 뭐 낌새나 이런 것에 대한 질문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계속 지금 증인 신분 나오는 그런 워딩들이 속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도 곧 법원 촬영 영상이 방송국 등에 배포가 될 예정이라서 들어오는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국정원 전 제1차장의 법정 대면 상황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재 의원이 계속 수험생 아버지로 제가 보이게 돼가지고 오늘은 좀 큰일 났습니다. 네, 지금 정치 치열한 토론인데요.
자, 다음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김건희 씨 8차 공판에서 새로운 증언을 내놨습니다. 김건희 씨 부탁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라고 한 건데요. 사실 이 부분이 관건이었습니다. 애초에 선물 전달한 적 없다, 뭐 잃어버렸다 이런 취지로 건진법사가 언론 등에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거 피고인 부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거 맞냐라고 특검이 물어보니까 어제 그렇다라고 했고요. 언제 어떻게라고 그러니까 누가 시킨 건지를 물어봤더니 텔레그램인지 전화로 계엄 전일 것이다. 김건희 씨 측이 이렇게 부탁을 해왔다는 겁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선물을 받기 꺼렸다라는 진술에 대해서도 이거 명품백 이런 거 아니고 그 천수삼 농축차인가요? 그 인삼 관련 이 얘기지 뭐 핸드백을 꺼릴 이유가 없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건진법사의 이 진술 신빙성은 어떻게 보세요? 아마 맞겠죠. 이제는 저희가 보기에 초반에는 거짓말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 누구도 믿기 어려운 그런 거짓말을 했었죠. 샤넬백을 바꿔가지고 유경호 행정관을 통해서 바꿔가지고 딴 사람 주기 위해서 그랬던 건데 잃어버렸다.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 털어놓기 시작하는 이유는 나부터 살고 보자 이거일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이제 그 계엄 전이었나요? 계엄 전에 이제 그렇게 부탁받았을 때 예. 그때는 그래도 여전히 뭔가 기댈 게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김건희 씨나 또는 이 정권에 아직은 살아있는 권력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브로커 A 씨가 나와서 예. 법정에서 얘기한 게 있잖아요. 건진 법사가 두 부부의 부부를 정신적으로 이끄는 사람이더라. 예. 이런 증언까지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그 어떤 끈이 남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다 나에게 덮어씌기 위한 거였구나. 그거는 부정청탁할 때 준 사람만 벌 받는다더라. 이러면서 나한테 떠넘기기 위한 거였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더 이상 기대지 못한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다 털어놓기 시작한 게 아닌가. 그리고 법정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실을 얘기하라는 그리고 예.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말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천수산 농축차도 본인이 인삼이 잘 안 맞는데 그래서 섭외 꺼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잘 받았고 먹었다 뭐 이런 감사하다 이런 얘기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는 건진 법사가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또 그래서 그 실물 목걸이나 가방들도 다 증거로 제출을 했고 예. 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여전히 거짓말하고 있는 그라프 목걸이는 안 받았다라고 여전히 주장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김건희 씨보다는 점점 건진법사의 이야기가 신빙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예. 참고로 어제 실물을 법정에서 꺼내서 직접 재판관들이 살펴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전성배 씨에 의하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정청탁은 전달한 사람만 죄가 된다. 다른 사람들이 다치니까 전달하지 않은 걸로 하자고 말했다. 이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추가 증언입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뭐 이것을 뭐 액면 그대로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제 건지법사의 어떤 발언이 이제 달라지는 하나하나마다 이제 이것을 뭐 평가하기는 뭐 저희들이 뭐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고 예. 한 가지 이제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보면 건진법사의 어떤 이제 말이 달라지는 것은 결국은 이제 점점 이제 본인은 좀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뭐 신경이 좀 변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주목할 사항은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의 어떤 본질은 점점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김건희 여사 이 특검의 본질은 뭡니까? 명태균이 이제 개입된 공천 개입과 그다음에 이제 건진 법사가 개입된 인사청탁 문제인데 지금 이 건진 법사가 어떤 뭐 선물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건진 법사의 어떤 인사청탁 문제는 지금 하나도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건진 법사의 어떤 청탁에 대해서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랐다. 뭐 그런 결론이 저는 도출되는 것 같고 그런 어떤 와중에 건진 법사와 김건희 여사의 어떤 관계가
과거보다는 좀 상당히 좀 멀어지지 않았나 하는 어떤 그런 추측이 가능할 것 같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은 알고 있는데 사실 건진법사가 상당히 많이 처음에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대통령실에서 인사적 문제라든 이런 걸 계속 커트 당하고 예. 난 다음에는 계속 이런 어떤 그 섭섭함이 이제 묻어져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법정에서 지금 뭐 폭로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술 번복 전까지 건진 법사는요 줄곧 잃어버렸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지난 8월에 JTBC와의 단독 인터뷰에서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라프 목걸이 통일교에서 이제 김건희 선물이라고 한 거 정말 잃어버렸습니까?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 취재 기자와 대면한 상황에서 잃어버린 거 그 주장 단 한 번도 변함이 없다라고 했지만 법정에 가서는 진술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씨가 부정청탁은 전달한 사람만 죄가 된다. 다른 사람들 다치니까 전달하지 않은 걸로 하자고 말했다고 증언을 한 겁니다. 김영남 의원님, 예.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거 뭐 진술 회유, 협박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법률적으로는 부정확한 얘기인데 사실은 이러면서 겁을 준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피고인은 물건을 받은 입장이잖아요. 근데 부정청탁은 전달한 사람만 죄가 된다. 예. 그러니 이거를 전달한 거를 얘기하면 건진 당신만 처벌받는다. 그러니 아예 얘기를 하지 말아라. 당신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선 예. 이런 취지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뭐 뇌물로 의유를 하던 아니면 알선 수재로 의유를 하던 그 지금 이 말은 맞지 않거든요. 예. 전달한 사람만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 안 받는 경우를 상정하기는 어려운데 약간 거짓말을 섞어가면서 건진에게 이른바 입막음을 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금품수수 정황을 윤 전 대통령이랑 공유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그게 한두 개도 아니고 예. 이게 같이 부부가 살다 보면 집안에 못 보던 물건이 자꾸 보이는데 그게 핸드백이 됐던 목걸이가 됐던 그리고 받은 물건 뭐 사진도 지금 나왔습니다만 예. 또 들고 다니고 뭐 차고 다니고 했잖아요. 예. 그걸 같이 사는 부부가 모를 수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더욱이 또 고가의 제품이니까. 그러니까 한두 푼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거 어디서 났냐고 물어볼 만하고 사실은 뭐 여러 증언이 있었습니다만 정권을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과언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정광재 의원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일단 그 김건희 씨가 이 부정청탁은 전달한 사람만 죄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건진 법사가 그거 곧대로 들었겠습니까? 대부분 건진 법사처럼 뭐 처음에 소개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은 로비스트도 아니고 뭐 그 이상이다. 이 로비스트들이요 대부분 거의 만주 변호사급입니다. 변호사 자격증만 없지 법률적으로 대단히 높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전 건진 법사가 나만 처벌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뭐 일반적인 가족사 그러니까 오늘 제 가족 얘기들을 하는데 전 저희 부인이 글쎄 이런 거를 갖고 있었다라고 했었을 때 제 눈에 잘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뭘 갖고 다니는지. 그래서 이런 또 더군다나 이게 부정한 일이라는 것을 김건희 여사가 뭐 남편에게 얘기했을까라는 정도까지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일반적인 가정이었다면 저는 그 부인이 내가 누구에게 뭐 이걸 받았다 그래서 남편에게 자랑하는 식으로 얘기했을 것까지는 아는데 그동안 보여진 그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좀 파악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얘기했을 가능성 그것도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나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뭐 부인이 어디 가서 뭘 받아왔다 이거를 남편에게 얘기한다 그건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김영남 의원과는 의견이 좀 엇갈리긴 합니다. 물론 뭐 이건 주관적인 영역이기도 하니까요.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김건희 씨 측이요 보석 청구를 할 때 그 의견서에 특검이 불륜 의혹을 형성하고 확산해서 여론 프레임을 구축하고 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석방돼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뭐 굳이 이거를 뭐 길게 다룰 건 아닌데 김유정 의원님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보석 청구 사유가 된다고 보세요? 김건희 씨 변호인들은
변호를 하는 건지 이게 방해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지금까지 그 이모 씨죠, 이분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관련돼 있고 예. 태광이의 주가 조작도 관련돼 있는 이 범죄 혐의가 짙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였다라는 얘기만 들었지 불륜이라는 두 단어는 저희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런데 변호인 측이 스스로 불륜이라는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되니까 보석해달라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왜 특검에서 이 이모 씨를 얘기를 했느냐. 그리고 그 건진법사 법당에서 발견된 2013년도 핸드폰에서 문자가 500여 통이 주고받는 게 나왔다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김건희 씨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방적인 연락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일방적인 연락이었으면 예. 그리고 주가 조작이나 이런 거에 무슨 미공개 정보 받은 적도 없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연락을 차단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라. 당신 누구세요? 이렇게 해야 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자를 500여 통 주고받고 실제로 태광 이혜희 씨 같은 경우에는 3일 만에 팔아서 1,780만 원 이득 본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특검에서 긴밀한 관계였다. 그런데 범죄 혐의로 얽혀 있으니까 이 부분 얘기를 했던 건데 이걸 가지고 변호인 측이 오히려 본인 스스로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예. 옆으로 빠져들어가는 단어를 저는 표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검의 의도는 범죄 혐의에 관련된 것이고 지금 도주에서 아직도 그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보석을 해달라고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너무 차고 넘치잖아요. 그라프 목걸이도 모른다고 했고 빠져나갈 도저히 발뺌할 방법이 없는 샤넬백만 받았다고 인정을 했을 뿐인데 행정관 2명이 이번에 압수수색 갔더니 집을 지키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전히 증거인멸 또 말맞추기 할 우려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저는 뭐 석방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오늘 이전에는 이 관련 불륜 관련 사안을 다루지 않았고 이 관련해서 용어를 쓰지 않았는데 김건희 씨 측이 변호인이 직접 보석 청구 의견서에 이 용어를 썼기 때문에 잠시 좀 다뤄봅니다. 정강주 의원님, 특검은 불륜이란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오늘 입장을 냈어요. 저는 사실 이 보도가 처음에 이제 지상파에서 보도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정확한 워딩을 뭐라고 썼냐면요.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라고 했습니다. 이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라는 이야기를 기자 스스로 썼을 것 같지는 않고요. 분명히 특검에서 어떤 식으로든 기자에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직접적으로 불륜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호사가들에게는 충분히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남녀 사이에 무엇일까라는 어떤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을 만한 워딩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특검의 언론 플레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논평을 하기도 했었는데 예. 직접적으로 불륜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게 인식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특검이 왜 특정 언론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측면은 있습니다. 예. 아니 이번에 드러난 이제 김건희 피고인과 이모 씨 간에 주고받은 문자 내용은 사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들 간에 야 내 얘기 하지 마라, 내 이름 불지 마라, 그리고 내가 누구보다도 너를 걱정하고 지켜주겠다 이런 취지예요. 예. 거기에 불륜이라는 표현도 안 들어가 있고 특검이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도된 내용도 사실은 다른 사람 어느 누구도 몰라야 되는 범죄를 같이 범한 사람 간에 서로 비밀을 지켜주기로 하는, 더 이상 어떻게 밀접해요. 그걸 왜 본인이 불륜으로 해석을 해요. 누가 불륜 얘기를 했다고 이 예. 상황에서. 아무튼 김건희 씨 측이 보석 청구 의견서에 이런 용어를 써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석방이 필요하다라고 전략을 짠 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도이치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이기 때문에 문자에 대한 수사나 정황을 파악하는 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호기심 어린 그런 이야기를 배제하고서라도요. 짚을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JTBC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실이 공예품 63점을 빌려갔다라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왜 이걸 가져갔을까라는 궁금증이 따르거든요, 홍석준 의원님. 예, 이 공예품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문화재급에 해당되는 어떤 공예품을 어떻게 보면 이제 복제
형식으로 이제 장인들이 이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국가기관들의 뭐 임시적으로 대여하기도 하고 하는데 예. 사실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역대 대통령 사례를 좀 보면 문재인 대통령 때 대여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전 대통령 때는 뭐 임시로 했다는 그런 어떤 기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문제를 삼는 것은 이제 대통령실이 아니라 이제 관저에 있었다. 그리고 예. 또 일부 대의한 부품이 이제 뭐 파손되기도 했다. 뭐 이런 때문에 이제 비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대통령이라는 어떤 존재가 대통령실과 관저를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저 자체가 하나의 어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공공기관이죠. 왜냐하면 그 관저가 우리 1급 어떤 군사 보안 시설이기도 하고 그곳에서 많은 어떤 국가적인 행사와 또 외교 어떤 그런 어떤 관들이 오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이제 관저를 그렇게 무자르듯이 그렇게 구분해서 대통령실은 가능하고 관저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예.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다고 생각하면서 문제는 이제 파손이 됐다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합리적인 합당한 또 뭐 손해배상 내지는 어떤 책임질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 어쨌든 이런 어떤 문제까지도 계속적으로 제가 볼 때는 너무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했던 일이라면 무조건 다 이제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지금 보는 어떤 시각도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김종희 의원님. 이거 하니까 어좌앉은 그 사안이 떠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싶은 게 아니고 부정적인 일들만 해왔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만 또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일들만 해왔어요. 궁궐이나 이런 데 가서 보는 것도 얼마든지 갈 수 있죠. 절차적 정당성은 지켜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 거 아닙니까? 예고 없이 가서 마음대로 들어가고 마음대로 앉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것인데 이 문화유산을 사적으로 이렇게 마음대로 이용했던 거 아니냐라는 비판 받았는데 지금 이런 이 궁에 있었던 공예품들을 대통령실의 어떤 주요 행사 물품 전시 뭐 이런 용도로 대통령실에 사용할 것처럼 빌려가가지고 예. 사실은 관저에 다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관저에서 뭘 하려고 이걸 관저로 다 갔을까요, 이게? 그게 다 공개되지도 않았잖아요. 무슨 행사에 무슨 목적으로 관저에 이런 공예품들이 갔는지 전혀 밝혀지지도 않고 기록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있다 돌려준다고 했는데 2년 있다가 지금 이제 돌려준 건데 그나마도 두 개는 망가뜨려가지고 300만 원 물어준 거 아닙니까? 예. 대통령실에서 물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거 혈세로 물어준 건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궁궐 가서 막 어자에 앉고 이런 것들 도대체 명성하고 그 처소에는 침소에는 왜 들어갔나부터 해가지고 이 공예품들을 왜 관저에 뒀나 대통령실에 쓴다고 해놓고 이런 것들이 다 일련에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정말 관저를 궁궐처럼 꾸며놓고 왕이 되고 싶었나 이런 뭐 합리적인 의심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상한 일들만 벌였던 것이고 또 망가뜨려서 혈세까지 낭비했다고 하니까 더더군다나 희한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설명을 누구한테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를 물어볼 주체가 또 명확치 않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네요. 그리고 오늘 황교안 전 국무총리 그리고 박성재 전 법무장관 두 사람이 모두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장관은 앞서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었죠. 오늘 두 번째 영장 심사가 오전에 있었고요. 4시간 40분 정도 만에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김용남 의원님, 네. 이번에는 영장 발부될 걸로 보십니까? 저는 사실 지금까지도 첫 번째 영장 기각 사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성재 당시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법무부 장관의 그 위법성 인식을 다툴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합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알았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는데 아니 온 국민이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되자마자 많은 국민들이 국회를 지키기 위해서 여의도 쪽으로 몰려오신 거죠. 근데 법률상 대한민국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 장관이 그거를 위법한지 모를 수도 있었다는 취지로 기각된 게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기각 사유이기 때문에 이번 재청구된 구속영장은 뭐 발부되지 않을까. 물론 1차 구속영장 심사와 다른 영장 전담 판사가 심리를 합니다만
뭐 당연히 발부됐어야 될 영장이 조금 늦게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는 발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동안 김용남 의원이 저희 방송에서 예측한 게 제 기억에는 다 맞았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내일 이 시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기억은 다른데.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강재 의원님, 오늘 오후 4시부터 황교안 전 총리 영장실질심사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내란, 선동 혐의 등인데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의 영장심사, 이건 뭐 여야를 떠나서 좀 참담한 상황이네요. 국무총리를 지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까지도 했었죠. 그리고 2014년인가요? 그 통진당 해산과 관련했을 때는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란과 관련한 그 정당을 해산시키기까지 했었던 주역인데 본인이 이렇게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가 될 것이라고 아마 생각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는데 예.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발부되는 것 중에 고려할 게 뭐 범죄 혐의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근데 증거라고 하는 것은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12월 3일 밤부터 4일까지 썼었던 SNS 게시물이잖아요. 우원식, 한동훈 체포하라는 내용. 이거 뭐 더 증거 인멸할 게 있습니까? 그리고 뭐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정치적으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과연 구속 수사까지 가능한 것인지, 그 예.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인지 이 부분은 한번 오늘 밤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번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세 차례 소환에 불응했고 문을 잠그고 이른바 버티기를 했잖아요. 이 네. 부분이 또 영장 판사가 보기에는 발부 사유로 포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뭐 체포영장은 그 수사에 응하지 않았었던 거잖아요. 예, 예. 재판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판단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래서 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보다는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좀 더 떨어지는 건 아닌가 개인적으로 예측해 봅니다. 예. 이것도 내일 이 시간에 확인해 보시죠. 아니, 예, 일단 김영남 기본적으로 압수수색을 나갔는데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주질 않았어요. 예. 그래서 증거인멸의 염려는 뭐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출석에 불응했기 때문에 뭐 체포영장 발부 받았으니까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는 인정되고, 그렇다면 사안의 중대성이 남는데, 사실은 우리가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많은 국민들이 막아서고 또 실제로 그 비상계엄에 동원됐던 예. 영관급 장교부터 밑에 장병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시 대통령의 취지에 응하지 않아서 이게 실패로 돌아간 것이지 내란만큼 중대한 사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날 밤에도 이게 뭐 정당한 비상계엄이다라는 선포를 하고 뭐 그런 취지로 SNS에 올리고 국회의장을 체포해야 되고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여당 대표를 체포해야 된다고 예. 쉽게 얘기해서 내란 선전선동을 한 것이거든요. 사안이 중대해요. 이걸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워낙 황당하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라 실패는 했습니다만 현직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의 선전선동에 가담한 걸 가볍게 볼 수는 없죠. 예. 두 패널의 해석이 조금 엇갈리지만요. 영장 심사 결과가 아마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두 사람 다 내일 이 시간에 발부 여부, 뭐 기각 여부를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황교안 전 총리 체포와 영장 청구 관련해서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 전쟁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큰 상황입니다. 김희정 의원님, 먼저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황교안 전 총리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그 불법 계엄에 지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SNS에 글을요, 계엄 해제 결의하기 전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내란 선전선동이라는 거에 딱 부합하는 그 시점이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종북 주사파 세력, 부정선거 세력 다 척결해야 된다. 우원식, 한동훈 잡아들여야 된다. 체포해야 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 SNS 글을 올린 그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은 장동혁 대표 스스로 내란 선전선동 우리 함께하다 한 몸이다
내란 정당이다라는 거를 저는 자임하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나마도 그거를 계획된 발언이었다고 또 의총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런 점에서 예. 저는 인정해 드릴게요. 우리가 황교안이라는 거. 본인 주장하시니까 인정해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시 2013년에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이 내란 선동 혐의로 징역 9년 받았거든요.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또 당이 해산돼 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던 것인데 판사 출신인 장동혁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그 부적절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황교안이다는 윤어게인을 뛰어넘는 정말 놀라운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비판받아 마땅하죠. 예, 홍석준 의원 말씀 듣고 백다 앵커로 넘기겠습니다. 예, 장동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야기한 것은 황교안 대표가 주장하는 예를 들면 본인의 페이스북에서는 우원식을 체포하라, 한동훈을 체포하라 이런 어떤 정치적인 것을 동의한다 그런 거 아니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의 지금 본질이 지금 현재 파괴되고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황교안 대표까지 예를 들면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제 국민들이 이제 겁나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을 두고 내란 선전선동이라고 이 처벌을 한다? 이렇게 되면 여기 관련된 유사한 어떤 이야기 그리고 생각을 갖고 있는 엄청난 많은 분들도 동시에 또 처벌될 그런 어떤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이재명 정권이 국민들 이틀막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정 어떤 국가를 비판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어떤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법을 발의한 것도 있고 또 지금 공직자 내부에 자체적으로 또 신고하라는 5담당 같은 이런 어떤 제도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중앙기관 46곳에 제보센터까지도 하고 또 공직자 또 휴대폰도 이제 수거해서 그걸 본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상 검증이고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지금 침해하는 것인데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서 이런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정말 너무나 심각한데 그런 취지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오늘은 황교안 대표가 체포돼서 이제 지금 이제 구속 위기에 있지만 내일은 우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어떤 위기 사항을 국민들에게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 이것저것 막 섞어서 말씀하시는데요. 표현의 자유의 차원이 아니라 내란 선동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에요. 그건 명백하게 불법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우리가 황교안이다 외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특검법상의 선전선동의 어떤 법률적인 문제와 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가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적용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국가가 어느 것을 더 보호해야 될 것인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백다 앵커가 지금 저기 오래 저를 약간 쳐다보고 있는데요. 백 앵커에게 다음 이슈 두 번째 브리핑을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앵커 나와주시죠. 퇴임식 때 입장을 밝히겠다. 사의 표명과 함께 지하 주차장으로 퇴근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그런데 곧바로 부대 껴왔다 등 노대행의 심경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같은 시각 국회에서 사의 표명 소식을 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정도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은 장관의 지위를 서면을 요구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국회에 나온 정 장관 신중 검토 발언으로 여야의 질문을 한몸에 받았는데요. 항상 하지 말라는 얘기와 신빙이 없는 거예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주의는 검찰총장에서 주의하기로 되어 있고요.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걸 오해할 여지는 없었을까요? 취임 이후에 검찰 자체의 판단은 존중하려고 해왔습니다. 민주당은 검사징계법 강화를 언급하며 단호한 대처에 나서는데요. 검찰총장 대행의 사의 표명으로 검찰의 내부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저희 방송 중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 저희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퇴임식 때 입장을 밝히겠다라는 설명을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속보 저희가 자막으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대검찰청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퇴임식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일 오전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비공개로 퇴임식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퇴임식 때 일정한 설명을 하겠다는 취지로 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비공개이지만 그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대변인실을 통해서 언론에 공개될지도 주목이 되는 상황이고요. 퇴임식이 끝나고 대검 1층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취재진과 질의응답이 나올지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처럼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바로 빠져나갈지 등등 상황은 내일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젯밤에 여러 취재진들이 노 대행의 집에 찾아가서 일부 질의응답을 했는데 노 대행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쪽에서 지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 부대껴 왔다. 김유정 의원님, 부대껴 왔다. 이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제 하루 연가내고 다음에 말씀드리겠다 하더니 이제 사의 표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도 언론들과 또 몇몇 언론들과 인터뷰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쏟아냈고 언론 플레이를 했었는데 뭐 다양한 얘기들을 쏟아냈었죠. 나라고 용 빼는 재주 있나, 또 인간 노만석으로 돌아가고 싶다, 부대꼈다, 이쪽 저쪽 뭐 이런 얘기들을 해왔는데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 뭘 지우려고 했는지, 그래서 지울 수 없는 상황에 부대꼈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좀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본인만 아는 이야기로 끝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에는 뭐 용산 법무부 얘기하고 중앙지검장 얘기 탓하고 또 본인의 소신은 무엇이었는지 설명이 없더니 항소장 안 냈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낸 줄 알았다. 그러더니 또 대검의 일부에서는 항소에 실익이 없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내가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항소 안 한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계속 말이 바뀌고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모호한 아리송한 이야기만 결국 쏟아내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또 묵묵부답으로 퇴근해서 또 자택 근처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쏟아내고 그래서 퇴임식이 비공개로 이루어진다고는 합니다만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는 분명히 다 보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바로 이런 태도 때문에 정성호 장관이 아니 그런 결기가 있었다면 수사 지휘를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은 본인 판단으로 항소를 하든지 내가 항소 반대한 바는 없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일단 본인 책임하에 그런 그 결과가 나왔는데 마지막까지 그 딴 얘기하면서 누군가를 탓하는 듯한 그런 태도는 참 함량 미달의 대행이 아니었나 그런 씁쓸한 심정입니다. 홍석준 의원님 내일 어떤 말을 할 걸로 보세요? 글쎄요, 지금 뭐 지금까지 이야기가 나온 것을 좀 종합적으로 그러면서도 본인이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좀 직접적인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좀 김유정 의원이 말한 것처럼 노만석 대행이 정말 함량 미달인 사람이 맞을 겁니다. 저도 검찰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어떤 검찰총장 대행이 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또 뭐 오늘 또 계속해서 보도 나오는 저쪽에서 지우려 한다. 그건 뭐겠습니까? 뻔한 거죠.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5개 재판 12개 혐의점에 대한 어떤 공소 취소를 지우려고 자꾸 대통령실이라든지 법무부 장관실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무슨 뭘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걸 못하니까 결국 이제 고민을 해왔던 것을 부대꼈다는 뭐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 전초 단계가 이번 대장동 재판 1심에 대한 어떤 항소를 포기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만배 일당에게 천문학적인 어떤 수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됐는데 저는 이번에 정성호 장관을 보면서 정성호 장관이 몸이 이게 가늘해 보이지만 그 옷 속에는 엄청난 근육이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 정성호 장관을 보면서 저는 사람을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봤는데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뻔뻔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충성심이 굉장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아니 본인이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되는 것들을 신중하게 판단하라 이런 어떤 이야기를 분명히 해놓고 수사 외압을 한 적이 없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뭐 국어 시험을 취재하는 건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은 당연히 수사 외압이고 본인이 국회의원실 지금도 국회의원입니다만은 2019년도인가요? 그때 어떤 이야기를 또 했냐면은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표명한 것도 수사 외압이다. 본인이 또 스스로 이야기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은 물론이고 대통령 시신 나서서 결국은 항소 포기를 종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노만석 대행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퇴임식이 열린다는 소식 방금 들어왔고요. 비공개 퇴임식이지만 퇴임사는 보통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퇴임사가 퇴임식 직후에 공개될 걸로 보고 있고요. 노만석 대행의 입장이 담길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그럼 지금 검찰의 빅3, 뭐 검찰총장, 대검 차장검사, 중앙지검장 모두 공석인 상황인데 새 지도부, 지휘부가 꾸려질까요? 아니면 당분간 좀 임시체제로 갈까요? 어차피 뭐 폐지가 되는 건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글쎄요, 이제 검찰이 지금 내년 10월 1일부터는 검찰청이 없어지기로 예정되어 있죠. 예. 공소청으로 바뀌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사를 해야 되느냐. 근데 검찰 조직이 지금 그래도 10달 이상 남아 있는데 예. 새로운 인사를 하는 게 맞겠죠. 다만 검찰총장직은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고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라도 직무대행자로서 아마 대검의 그 기조부장이죠. 기획조정부장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일단은 하게 될 것 같고 뭐 순차적으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대행의 대행인 거네요, 말 그대로요. 대행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뭐 그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요, 노대행 사태가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립니다. 책임질 사람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제명인의 가족이 되어야만 살아남는 동물농장이 되었습니다. 예, 뭐 히틀러, 동물농장 좀 표현이 다소 과격하다라는 그런 해석도 나오는데 정강진 의원님, 예. 이런 발언은 어떤 전략으로 봐야 됩니까? 우선 그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있잖아요. 예. 내일 퇴임사에서 분명히 역사 앞에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본인이 왜 이 항소 포기라는 결정을 해야만 했는지, 그거에 따른 외압 없었는지 이거 분명히 기록해야 앞으로 일어날 검찰의 뭐랄까 오욕 이런 걸 분명히 기록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 기록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그런 일 다시 일어나지 말라고 역사 속에 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자신은 검찰은 입이 무거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입이 무거워야 하는 게 아니라 행동 거지가 무거웠어야 하는 거죠. 아무도 하지 않았던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왜 그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는지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다면 저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두고 검찰의 가장 오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예.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서 죽는 길이 있고 죽어서 사는 길이 있는데 노만석 검찰총장이 어떤 퇴임사,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에 따라서 검찰 역사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하는 이야기, 저는 내가 황교안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 발언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히틀러라든가 동물농장 이렇게 빗대는 것은 충분히 그런 문제제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히틀러 수권법 통해서 입법, 행정, 사법 다 장악한 후에 독재의 길로 갔습니다. 동물농장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이것과 지금 이루어지는 일과는 저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당 대표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평가합니다. 김유정 의원님, 민주당에서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한 말씀만 딱 드릴게요. 예. 대통령 지지율 자꾸 올라가고요. 왜 국민의힘 지지율은 그렇게 엉망인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원색적인 정치적 비판 발언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은 검찰 집단 반발에 대해서요. 검사도 공무원이다. 파면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 제가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습니다. 검사도 국가공무원입니다. 학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예, 역시 발언이 굉장히 좀 강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김영남 의원님, 초강수 검찰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학명 검사는 없어요. 이게 지금 좀 많이 상황을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학명을 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 대행이나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를 지시했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항소장을 제출을 했다라고 하면 학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하지만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어요. 다만 항소 포기가 이루어진 이후에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검찰총장 대행을 상대로 무슨 이유에서 항소 포기를 지시했는지 설명을 해라. 당신 무슨 납득할 만한 이유를 얘기를 해보라고 요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학명은 아니에요. 명령에 따르긴 따랐어요. 예. 다만 그 이후에 설명을 요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명 검사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하겠다는 건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검사징계법이 왜 일반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파면을 제외하고 있느냐. 이거는 수사와 법을 다루는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신분 보장을 해서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에 휘둘리지 말고 신분 보장을 통해 판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서 그동안 운영을 한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걸 이제 앞으로 안 해도 된다라고 판단하면 검사징계법을 없애고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국가적으로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홍석준 의원님, 지금 두 양당이 모두 국정조사를 말을 하고 있는데 방식을 놓고는 좀 다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가 하자, 국민의힘은 별도의 특위를 꾸리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법사위가 국정조사의 이제 주체가 돼서는 좀 곤란한 게 뭐냐면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는 것처럼 지금 법사위는 추미애 위원장이 거의 아나무인격으로 독불장군식으로 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국정조사를 통해서 왜 지금 이제 항소 포기를 되는지 정확한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하면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니까 별도의 특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국민의힘에서 하는 것이고 저는 민주당에서도 합리적 생각하면 이건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하는 이런 어떤 말이 안 되는 게 검사는 준사법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인 입장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를 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도록 그런 어떤 준사법 기능을 해서 보통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 징계 양정의 파면까지 있지만 그러나 이 검사는 법에는 해임까지 있고 파면은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바꾸려고 하다가는 당장 위헌 그런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법조계의 이 난리법석을 이제 정치권이 어떻게 꾸려 나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김상욱 민주당 의원 인터뷰로 10초 후에 찾아뵐 거고요.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곳 국회는 국민들이 민의가 모이는 곳입니다. 이곳에 군인이 무작을 한 채 들어왔습니다. 그 계엄을 막지 못했다면 많은 국민들이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났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정치 생명을 그만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로 섰습니다. 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 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곧 12.3 불법 비상계엄 1년이 다가오고 있죠. 오늘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관련해서 이분과 나눠볼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니까 예. 낯설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아, 잘 예. 지내셨죠? 여전히 눈웃음은 그대로시네요. 네. 아유, 저를 보는 분들이 예. 조금이라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딱 수능 이제 마치고 네. 귀가하는 청년들이 많거든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예. 정말 공부하시느라 또 시험 준비하느라 얼마나 마음 졸였겠습니까?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잘 해내셨고요. 잘 될 겁니다. 예. 마음 편하게 오늘 저녁에는 좀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사안들은 편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가 됐고요. 네네. 지금 앞서 1년 거의 11개월 전 영상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네네. 뭐 1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네. 1년 동안의 소회라고 할까요? 지난 12월 3일 이후에 예. 4월 4일 그리고 6월 4일까지는 뭐 저한테는 오직 간절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뭐냐면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는 간절함, 그리고 또다시 비상계엄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 대한민국을 전쟁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는 간절함, 그리고 이 이후에는 대한민국 우리 정치 체제가 민주정을 회복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대선의 의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사히 돼야 한다는 것에 대한 간절함, 한 반년은 그렇게 간절함으로 점철된 시간이었고요. 예. 그 이후의 6개월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우리 시민들 생활에 또 국민들께 도움되는, 또 국가의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 여러 가지 사실 정치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예. 잠을 줄여서 해도 너무 부족할 정도로 너무 많거든요. 그런 일들 뭐 남들이 몰라주고 잘 모르더라도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으로 일 열심히 한 6개월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까지 달려오셨는데 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12월 3일 당시요. 네. 그때 상황을 민주당 내에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때 상황 간략하게 좀 어떤지 설명해 주세요. 사실 뭐 그때 교황이 없어서 예. 근데 저는 뭐 계엄 소식을 듣고 해제를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의 간절함으로 바로 국회로 달려왔는데 예.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여러 차례 단체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것이 뭐 왔다 갔다 했어요. 특히나 당사로 모여서 의원총회를 하겠다. 제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 단 한 번도 국회 밖에서 의원총회 한 적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례적인 요청이었죠. 그리고 너무나 긴박하죠.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빨리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할 그 순간에 국회 밖으로 사람들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건 좀 이해하기 힘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인상 깊었던 것이 그때 당시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로 의원들을 모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건 대표의 지시다. 원내대표가 따르길 바란다라는 취지로 모여있을 때 얘기했던 걸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호 원내대표에게도 그 뜻이 전달은 되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로 모여라 라는 취지가 계속해서 관철이 됐고 또 뭐 지금 보도 나오는 것들 보면은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와 있었던 한동훈 당시 대표를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실로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자라는 취지로 제안을 했다는 보도도 봤는데 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바로 밖에 계엄문이 깔려 있는데요. 나오면 잡히는데. 그리고 나오면 경우에 따라 이제 한동훈 당시 대표를 따라서 움직이는 국회의원들이 여러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국회의원을 밖으로 빼내는 결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납득하기 힘들었습니다. 그 긴박한 상황에 당연히 국회의원이 있어야 될 자리는 국회 본회의장이었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야 될 일은 계엄 해제였습니다.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도리어 혼선을 주고 본회의장 밖으로 국회의원을 빼려고 했던 시도는 저는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내용을 내란 특검 참고인으로 진술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야당 탄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야당 탄압이라 할 수는 없는 거죠. 비상계엄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계엄을 해제해야 할 의무는 국회의원의 본질적인 의무입니다. 당을 떠나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 의무를 방해했다면 경우에 따라 당연히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쟁점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고의성을 가지고 방해를 했는지 여부, 두 번째는 그 방해 행위로 실제 방해의 결과가 나왔는지 여부,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예. 우리 국민들께서 목도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인 방해의 결과는 있었죠.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오지 않고 당사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고의로 그렇게 했는지 과실로 했는지 부분이 남는데 예. 그 과실도 미필적 고의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은 국가의 기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당시 있었던 일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예. 국민을 지켜야 될 국가가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또 민주정을 무너뜨리고 또 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정치적 반대 세력을 척결하겠다라고 하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반보수적
폭거였습니다. 예. 국가기강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면밀히 조사해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강 말씀하셨는데 네. 이 사안에 대해서 국가기강을 말씀하신 게 있어요. 국가기강의 문제,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들은 찾아내야 한다. 어떤 거냐면 정부가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를 꾸리고 네네.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에 대해서 조사하기로 했거든요. 네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당연한 얘기죠. 만약에 12월 3일 내란에 적극 가담하고 또 적극 동조했던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공직자입니다. 공직자면 국민을 보호하고 헌법 체제를 수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그런 분들께서 헌법 체제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경우에 따라 선동과 동조를 했다면 당연히 공직에 계셔서는 안 되는 거죠. 공직자의 기본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만약 그런 분들이 공직에 그대로 남아서 당시 12.3 내란을 막기 위해 애썼던 공무원들을 탄압하거나 역차별을 한다면 다시 한번 나라가 그런 위기에 처할 때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강이라고 하는 것, 국가 위기 상황일 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특검에서 조사하는 것은 주요 지휘관, 주요 종사자들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주요 종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서류 작업이나 적극적으로 동조한 공무원들이 있을 수가 있죠. 찾아내야죠. 찾아내서 당연히 공직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공직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근데 이것이 너무 확대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뭐냐하면 75만 명의 공무원들을 다 들여다본데 이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한 예를 들어서 제주도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국방부, 경찰청, 그리고 국정원, 그리고 대통령실, 경찰 이런 쪽에 계시면서 경우에 따라 적극적으로 내란에 동조하거나 가담하거나 역할을 수행했던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면죄부를 준다면 국가기강이 무너지는 일이죠. 당연히 찾아내서 응당의 처분을 받게 하고 경우에 따라 공직에 더 이상 있지 못하게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벌써 뭐 제보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 다만 야당이나 일부 반론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이 인터뷰, 서면 조사 그리고 뭐 휴대폰 같은 건 이미 제출 받아서 한다. 과연 잘 될 수 있느냐 또는 억울한 사람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잘 조사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예. 또 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 조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 공무원 조직은 전부 다 감찰 조직이 있죠. 그런 감찰 조직에서 부여받은 권한 범주 안에서 감찰 형태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예. 그래서 분명히 한계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내부 감찰을 통해서 비위행위가 발견이 된다면 징계 대상이 발견이 된다면 내부 징계 또는 경우에 따라 형사 고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부 징계든 형사 고발이든 증거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증거 없이는 할 수 없고 엄밀한 증거에 의해서 억울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진행되어야 하고요. 그렇게 되도록 국회에서 두 눈 부릅뜨고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또는 가볍게는 뭐 인사 조치까지도 검토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네요. 위험한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요. 어제 장동혁 대표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 체포 영장 청구 관련해서 또 충격받았어요. 예,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발언은 너무나 잘못된 발언입니다. 황교안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정선거론을 주장하고 12.3 내란 당시에 12.3 내란 자정도 넘기 전에 그 밤에 내란을 선동을 했습니다. 어떤 선동이었냐면 비상계엄이 필요하다. 관련된 사람 다 체포해라. 엄단해서 다 처단해야 된다는 취지로 게시물을 게시하고 열심히 내란 선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계엄 해제 전이죠?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지금 이번 내란 선동 행위로 체포까지 이루어졌는데 그런 사람과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부정선거론을 신뢰한다. 그리고 12.3 내란이 잘못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에 동조한다. 우리는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표현과 동의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12.3 내란, 12.3 쿠데타가 반헌법적 위헌이었다는 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위헌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그 발언, 국민의힘 당헌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나 위험한 발언이고요. 제가 볼 때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한 심대한 해당 행위를 한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장동혁 당대표를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징계를 해야 될 사안이다. 네. 그렇군요. 당헌 당규에 따르면 이게 징계해야 될 상황으로 그렇죠. 의뢰 되나요? 국민의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원에 따라서 정당을 운영해 가는 것이에요. 당원이 정당이 존재하는 목적이고 목표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당원에는 민주주의를 지키게 되어 있고요. 헌법 질서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예. 또 5.18 정신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12.3 내란을 선동했던 사람을 동일시한다는 것, 12.3 쿠데타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우리는 잘했다고 생각한다는 것, 그러면 이거는 해당 행위지 않나요?
당원에 위배됐으니까 예. 당원에 위배된 행위가 해당 행위인 겁니다. 예. 당내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있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방금 5.18 언급하셨는데 네. 장동혁 대표가 지난 6일에 광주를 방문했는데 거센 항의를 받을 받았습니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제 그 발언,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 발언과 엮어서 보면 네. 매달 광주를 방문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다음 달 방문해도 이건 항의가 더 거세질 것 같은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광주 시민들은 지난 80년 5월 18일 계엄군에 희생된, 그리고 계엄군에 희생된 정도뿐만 아니지요. 그 이후에 잘못된 진영 논리에 의한 악마화 작업에 의해서 희생자들이 2차, 3차 피해를 계속해서 겪어왔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계엄을 옹호하고 비상계엄이 잘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반성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왔는데 어떻게 광주 시민들께서 또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께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못 받아들이는 거고요.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일부러 저렇게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건 추정입니다만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감으로 인해서 광주 시민들은 인간적으로 다 떠나서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분개할 수밖에 없지요. 그걸 통해서 마치 본인이 투사 같은 이미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자 또는 극우 지지자에게 본인의 투사 이미지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저는 그런 정치적 이익,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갈등을 만들고 사실은 반인륜적인 행위예요. 5.18 때 가족을 잃은 분들, 5.18 때 상처받고 2차, 3차 가해를 받은 광주 시민들 앞에 계엄을 옹호하고 반성하지 않은 채로 참배하러 가는 것, 이게 받아들여지십니까? 거기에 계신 5.18 영령들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거는요 모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걸 일부러 자꾸 일으킨다는 것은 갈등을 조장해서 이제 극우 지지자들 사이에서 영웅시되고 싶은, 그리고 또한 광주 시민들을 적으로 돌리면서 뭔가를 정치적인 세력화를 만들려고 하는, 저는 좀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지 않나 해서 상당히 좀 반인륜적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봤습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광주 간다고 광주 시민들이 모두 다 이렇게 거세게 항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저도 갔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진정성으로 가는 것이냐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주를 갔다면요. 특히 광주 민주화 묘지를 갔다면요. 광주 민주화 운동 때 희생된 우리 시민들께 정말 송구하고 또 진정으로 함께하는 마음, 무엇보다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결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5.18 유족들에 대한 예의와 그런 마음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이건 지금 뭡니까? 12.3 계엄을 옹호한 상태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하면서 12.3 계엄 내란 선동을 한 사람과 동일시한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반성도 없이 광주 민주화 묘지에 참배하러 간다? 광주 시민들, 특히 5.18 유족들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반인륜적인 행위입니다. 예.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한 이슈 좀 여쭤볼게요. 법조인이시기도 하니까요. 오늘 예결위에서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직접 이 신중히 하라라고 말했다는 그 표현에 대해서 뜻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셨죠? 저는 많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으면은 사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기보다는 뭉게뭉게 추정과 이런 걸로 공격 정쟁화시키면서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고 막 말만 만들어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오늘 대정부 질의 때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여러 차례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고, 뿐만 아니라 여러 통로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최대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건 감출 일이 아니고 국민께 있는 그대로 보여드려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전 두 가지를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실에 지시가 있었거나 아니면 장관의 직접적 사건 개입이 있었거나 등등등이 있었다면 이건 절차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질의를 했고 장관님께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대로도 여러 차례 검증하고 여러 군데에서 말을 듣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대통령실의 지시나 또는 장관의 직접 지시 이런 부분들은 확인한 것은 아직은 없고요. 근데 물음표가 걸리는 것이 있었죠. 신중하게 해라라는 말 뜻이 뭔가, 그 말을 하게 된 구체적 상황은 뭔가,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러 루트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일단 장관님 말씀하신 취지는 나는 개별 사건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은 장관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하지만 그 검찰 항소권이 남용되어서는 안 되니까 신중하게 항소할 시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라라는 취지로
취재했지 않나라고 생각 들고요. 그 또 하나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요. 대장동 사건이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이 많은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보면 1기 수사팀, 2기 수사팀이 있습니다. 1기 수사팀은 뭐냐면 예전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그때 이제 이재명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조사가 시작된 건데 유동규를 대상으로 해서 그 1기 수사팀이 해서 했던 사건들은 이번에 다 유죄가 나왔어요. 구형량보다 더 많이 나왔죠. 근데 2기 수사팀은 윤석열이 대통령일 때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 대표를 타깃으로 해서 정치 수사를 했던 사안입니다. 2기 수사 때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죠. 지금 무슨 뭐 가족 사진 내밀 걸면서 뭐 배를 가른다라는 협박을 했다라는 말도 지금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그건 사실은요. 생각해 보세요. 검찰에 불려갔는데 검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이런 위법 수사를 했을 개연성까지 나타나고 있는 이게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2기 수사에서 했던 게 제가 이번에 뭐 좀 듣기로는 다 무죄가 난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위법 수사를 바탕으로 무리한 수사를 했을 개연성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위법한 방법으로 무리한 수사를 했다면 이거는 국가가 개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개인에게 불법행위를 해서 무죄가 나왔는데 이걸 항소해서 계속해서 끌고 간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무부에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차원에서 있는 그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는 겁니다. 2기 수사팀에서 위법 수사를 하거나 잘못된 수사가 한 것이 있는지 또는 1심 재판을 진행할 때 검찰에서 잘못 진행한 것이 있는지 또한 이번에 항소를 하지 않게 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법무부 안에서 조사하는 게 제일 정확할 거지 않습니까? 면밀하게 조사해서 이걸 밝혀달라. 만약에 부족하다면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국민들의 의혹을 다 해소시켜달라라는 부분이고요. 아마 지금 제가 법무부 장관님 얘기를 듣고 또 우리 민주당 안에서도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뭐냐면 필요하면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히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되게 좀 정쟁화시키려고 자꾸 하고 있는데 저희 당 안의 분위기는 지금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밝혀가자. 그래서 필요하면 국정조사를 우리가 먼저 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좀 적극적인 분위기입니다. 밝혀야 될 부분은 핵심적으로는 두 가지죠. 그러니까 2차 수사팀에서 위법 수사 또는 무리한 기소 또는 잘못된 1심 진행이 있었는지 또 하나는 항소를 하지 않게 된 구체적인 절차에서 누가 과연 결정을 했고 전후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한다면 저는 법무부가 도리어 또 검찰이 도리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 조직 안에서 검찰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또 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밝혀야 되겠죠. 지금 검찰 개혁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부 여기에 저항하고 반대하는 검사님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다 생각해서 이를 자꾸 키우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국민 입장에서 공정하게 또 효율적인 검찰 조직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절차고 이 일로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유튜브 댓글도 보고 있는데요. 의원님 숨 좀 쉬고 말씀하세요라고. 시간은 짧고 할 말은 많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물 한 잔 드셔도 됩니다. 저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반에 노만석 대행 퇴임식이 열린다. 조금 전에 속보로 나왔는데 퇴임식 자체는 비공개라고 하지만 퇴임사는 언론에 아마 공개가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노만석 대행이 지금 국민들께 취해야 될 태도는 솔직하고 정직하고 진정 어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뭐냐면 어떤 정치적 목적 아니면 어떤 이익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속이는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있는 그대로 왜 그랬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또 맞는지 검증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검찰 내부 감찰이 되든 이분 나갔으면 검찰 내부 감찰이 힘들 수도 있겠죠. 필요하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했고 그것이 또 사실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증. 왜냐하면 만약에 가능성입니다만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거짓으로 상황을 만든 거라면 이건 또 큰 책임을 져야 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진실한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알 권리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회는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내일이 노 대행이 공식적으로 국민들에게 뜻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이 이어지고 있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장면에 좀 주목하십니까? 이미 내란 사건 관련해서는 입증은 어느 정도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이미 본인의 당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를 했고요. 사실 윤석열 내란 재판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다 보셨습니다.
뭐냐면 국회에 무장군인을 투입해서 비상겸 해제를 막으려고 했던 그 장면을 우리가 다 보셨습니다. 그걸로 이미 내란죄에 대한 입증은 끝난 거예요. 근데 이 재판이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 저는 그걸 사실 좀 의아하고요. 예. 좀 저도 변호사 출신이지만은 지기현 부장님이 진행하시는 재판이 일반적인 형사법정 분위기가 너무 다릅니다. 일반적인 형사법정은 형사판사님이 참 무서워요. 그래서 처음 변호사 가는 사람들은 변호사까지도 주눅들 정도로 좀 그렇게, 특히나 이 죄는 내란죄입니다. 옛날로 치면 대역죄입니다. 국가의 본체와 또 국민을 위협한 너무나 큰 형사법에 있는 죄 중에 제일 무거운 중죄예요. 제일 무거운 중죄를 다룰 때는 형사법정, 그냥 일반적인 사건, 사기 사건 이런 거 다룰 때도 형사법정의 판사님들은 피고인에게 너 잘못한 거 있으면 반성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엄격하게 재판을 진행하시고 또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는데, 이 사건은 이미 입증이 끝난, 국민들 모두가 본, 그래서 다 끝난 사건을 이렇게 질질질 오래 끌면서 재판 진행도 보면 전혀 엄격함이나 법의 위중함, 법의 이런 힘을 전혀 보이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게 조금 의아하고요. 좀 바람이 있다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란죄, 우리 헌법에 규정된 죄 중에 가장 무거운 죄, 옛날로 치면 대역죄, 정말 큰 죄입니다. 큰 죄에 맞게 엄밀하게, 엄격하게 또 신속하게 결론에 도달해서 국가적 혼란, 국민적 혼란이 하루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지기현 재판부가 제대로 좀 재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15초 남았는데요. 지금 부울경 민심 어떻습니까? 부울경 민심 제가 느끼기로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 지역구가 사실은 국민의힘 울산에서는 제일 강성 지역구입니다. 강성 지역구인데 예전 같았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배신자 욕을 정말 많이 먹는데요. 지금도 당연히 물론 욕을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시민들 대다수가 많이 환영을 해주시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행사돌이 이런 걸 할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행사장보다는 민원 현장이나 이런 데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 가시면 시민들께서 많이 환영해 주시고 또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좀 민심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을 빨리 했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네요. 나중에 또 길게 여유 있게 좀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김상욱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Ready. Boost. G. Magma down. Dynafit. 쿡셀의 혁신으로 요리의 즐거움은 계속된다. 홀로그램 큐브와 블루 다이아몬드 코팅으로 맛을 살리다. 요리를 살리다. 쿡셀 홀로그램 큐브. 숙면 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 판으로 착.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흑표 침대. 좀 뜬다는 패딩들 다 내 밑으로. 올겨울 가볍게 압도. 에이라 내셔널 지오그래픽. 우리가 황교안이다.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된 전직 총리의 이름을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구호가 나온 장소는 다름 아닌 민의의 전당 국회 본관 계단 앞. 불과 11개월 전 무장군인들이 국회 관계자들을 막아섰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보통 우리가 누구다라는 구호는 그 사람의 주장과 생각에 동의한다는 강한 연대의 표시. 그래서 우리가 황교안이다는 곧 불법 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부정선거론을 펼쳐온 황 전 총리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헌정 질서에 위배되는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것인지 발언 당사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하루 중 손은 8시간, 입은 3시간, 발은 4시간, 눈은 무려 17시간. 늦기 전에 아이클리어. 눈 노화부터 눈 피로까지 꼼꼼하게. 아이클리어. 이른 아침에도 추운 날씨에도 힘들어도 나는 움직인다. 세상 좋은 건 움직여야 만날 수 있으니까. 콜핑이면 충분하다. 좋은 건 문 밖에 있어. 바꿨다. 새로운 나로 보일러 하나로. 울트라파인 버블로 청아한 나를 만나다. 보일러 그 위에.
그냥 소금이 아니다. 간의 밸런스는 딱 맞추고 나트륨도 지방도 더블로 줄였다. 이게 킥이었네. 디솔트 에이징으로 햄을 만들었다. 리챔의 천재적 발상. 더블라이트. 더블로 맛있네.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 예고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통일교에 국민의힘 비례대표 한석을 약속한 정황이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통일교가 그 대가로 단 2달 만에 교인 2,400명을 당원으로 가입시켰다고 특검이 결론지었습니다. 잠시 후 뉴스룸에서 이 내용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